친정아버지를 머슴으로 부려먹은 불효녀. 옛날 경상도 안동 땅 깊은 곳에 한진사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진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천마지기가 넘고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여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한진사는 성품이 호탕하고 사람을 좋아하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 것이 때로는 독이 된다고 했던가요? 한진사는 믿었던 친구의 꿰매 빠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과 논밭을 모조리 빼앗아 갔고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한진사는 넝마가 된 옷을 입고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고을 최부자 댁으로 시집 보낸 외동딸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야무져서 한진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 월이라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사돈댁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집안이라지만 설마 친정아비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닥절하게 대하겠느냐. 한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이 사는 최부자 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신발은 다해져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딸을 만난다는 희망 하나로 산 넘고 물 건너 사돈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최부자댁 대문 앞에 선 한진사는 막상 문을 두드리려니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년에는 고을 원님도 부럽지 않았던 자신이 거짓골을 하고 사돈댁 대문을 두드려야 한다니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허기짐에 한진사는 눈 딱 감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밥 좀 주시오.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우리 주인 어른께서는 거지에게 줄 밥은 없다 하셨소. 하인이 문을 닫으려 하자 한진사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게, 나는 거지가 아닐세. 이댁 며느리인 월이의 친정아비 한진사라고 하네. 어서 딸 좀 불러주게. 하인은 위아래로 한진사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 참. 별 미친 거지를 다 보겠네. 우리 마님 친정아버지가 이런 거지 꼴일 리가 있나. 썩 꺼지지 못할까? 하인이 소금을 뿌리려 할 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무슨 소란이냐?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진사의 딸 월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월아, 아비라, 나 좀 살려다오. 한진사는 체면도 있고 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아버지 하며 달려나와 부둥켜 안을 줄 알았던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이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른들은 출타 중이고 하인들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이는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어찌 이런 몰골로 시댁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시어른들이 보시면 제가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한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딸에게서 이런 모진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월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비가 지금 며칠을 굶어 죽게 생겼다. 제발 밥 한 끼만 다오. 그리고 하룻밤만 재워다오. 한진사가 애원했지만 월이의 태도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월이는 팔짱을 끼고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엄한 시댁입니다. 쌀 한 톨도 시아버님 허락 없이는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를 재워드렸다가 빚쟁이들이라도 들이닥치면 우리 시댁까지 망하게 할 작정이십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한진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를 어찌 키웠는데 금지옥엽 키운 딸년이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한진사는 힘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월이가 등 뒤에서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갈 곳이 없으시면 일이라도 하시던지요. 마침 우리 집 마당쇠가 다리를 다쳐 소염을 쓰고 장작 팰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습니다. 한진사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양반인 친정아버지더러 그것도 사돈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는 소리였지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애비더러 머슴을 살라니. 한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싫으시면 관두세요.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밥을 드시고 싶으면 일을 하셔야지요. 일할 힘은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월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뼈가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문 밖을 나서면 빚쟁이들에게 잡혀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산속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한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년이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내 이 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밥은 얻어먹어야겠다. 한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다. 내 하마. 시키는 대로 머슴 일을 할 테니 밥이나 다오. 월이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아버지를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고 한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눈치채면 곤란하니까요. 저를 원망 마세요. 다 아버지가 자초하신 일입니다. 월이는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늙은이를 행랑채 끝방에 들이고 먹다 남은 찬밥이나 한 덩이 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소 외양간 청소부터 시켜라. 하인은 킬킬거리며 한진사를 행랑채로 끌고 갔습니다. 한진사는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 처박혀 하인들이 먹다 남긴 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령하던 양반이 오늘은 딸내 집 머슴이 되어 소똥을 치우게 된 기막힌 운명에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진사의 고된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평생 붓만 잡았던 손에 도끼와 빗자루가 쥐어지니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딸 월이의 구박이었습니다. 월이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니, 마당을 쓴 게 이 모양입니까? 저기 구석에 낙엽이 그대로 있잖아요. 밥값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혹은 장작을 왜 이렇게 굵게 팼어요? 아궁이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패세요. 하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안방마님이 친정아버지를 저리 막 대하니 자기들도 덩달아 한진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한가, 물 좀 떠와. 이 늙은이가 굼뜨기는 하며 반말을 찍찍해댔지요. 한진사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딸려내게 이런 꼴을 당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어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진사가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부자가 장터에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최 부자는 새로 들어온 늙은 머슴이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킨 탓이지요. 최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한진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늙은이가 고생이 많구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위인인고? 최 부자가 묻자 옆에 있던 월이가 쪼르르 달려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 들인 머슴인데 갈 곳 없는 거지를 제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여 부려먹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로 알뜰하구나. 공짜 일손이라니 잘 되었다. 부지런히 부려먹거라. 사돈 어른에게까지 거지 취급을 받은 한진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딸이 야속하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독한 딸의 눈빛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저 아이에게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야, 저리 독하게 구는 걸 보면 그냥 천하의 불효녀일 뿐이다. 한진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묵묵히 쇠죽을 끓였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여물처럼 한진사의 속도, 그리고 이 기막힌 사연도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불효막심한 딸 월이의 진짜 속내, 그 큰 그림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한진사의 머슴살이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진사가 딸 월인의 집에서 머슴 한가로 불리며 고된 살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손에는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이고 비단옷만 걸치던 등에는 지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요. 한진사는 새벽이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이면 끙끙 앓으며 잠이 드는 고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딸 월이의 서슬 퍼런 구박이었습니다. 월이는 혹여라도 남들이 눈치챌까봐 아버지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쉰 보리밥 덩어리뿐이었고 조금이라도 일손을 놀아치면 어김없이 달려와 불호령을 내렸으니까요. 아니 한가, 지금 팔자 좋게 허리를 펴고 있을 때입니까? 저기 장독대에 닦아놓은 꼴 좀 보세요. 얼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밥값을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월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한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댁 며느리가 참으로 야무지다 못해 독하구먼. 늙은 머슴을 저리 잡다니 피도 눈물도 없는 게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진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한진사의 집과 논밭을 빼앗고도 모자라 남은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한진사라는 늙은이가 숨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당장 내놓으시오. 빚쟁이들의 고함에 집안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숨기에 바빴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한진사는 사색이 되어 장작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그날로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 안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월이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걸어 나왔습니다. 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빚쟁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몽둥이질입니까? 월이의 기세에 빚쟁이 우두머리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아따, 며느리 되시는구만. 당신 친정아비가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쳤소. 여기 숨겨둔 거 다 아니까 썩 내놓으시오. 장작 더미 뒤에 숨은 한진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딸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딸이 자신을 지켜줄지 아니면 귀찮다고 내어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친정아비라니요? 내 아비는 집안 말아먹고 야반도주한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런 무능한 아비 둔 적 없으니 찾으려거든 저승 가서 찾으시오. 빚쟁이들은 월이의 매몰찬 태도에 기가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독하다 독하다 하더니 천하의 불효녀로고 제 아비가 쫓기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니. 월이는 한술 더 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빚쟁이들에게 뿌려댔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웬 소란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땡전 한 푼도 못 주니 당장 꺼지세요. 안 그러면 당장 관아에 쳐들어갑니다. 월이가 악기처럼 달려들자 빚쟁이들은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딸년이 저 모양이니 애비꼴이 오죽하겠어. 가자 가. 빚쟁이들이 물러가고 대문이 닫히자 월이는 씩씩거리며 장독대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장작 더미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으나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모질게 쏘아붙이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오죽하면 딸년이 저럴까. 내가 못난 아비다. 한진사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때 월이가 장작 더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진사는 혹여나 또 구박을 들을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월이는 아버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보셨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면 적고를 당하십니다. 그러니 쥐 죽은 듯이 박혀서 일이나 하세요. 괜히 얼쩡거리다 들켜서 시댁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월이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한진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한진사는 낮에 빚쟁이들을 피하느라 너무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장작을 무리하게 팬 탓인지 끙끙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지요. 차가운 냉방 바닥에 누워 신음을 흘리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가, 자는가, 월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진사는 아픈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월이가 들어왔습니다. 월이의 손에는 작은 호리병과 헝겊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딸이 걱정되어 온 줄 알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월아 하고 부르려는데 월이가 대뜸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고작 장작 몇 개 팼다고 알아눕다니 밥값이 아깝습니다. 월이는 혀를 차며 호리병을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바르세요. 귀한 산삼달인 물이랑
약초 섞은 겁니다. 비싼 거니까 흘리지 말고 싹싹 바르란 말입니다.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 쓸어야 하는데 아프다고 꾀병 부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말은 거칠기 짝이 없었지만 던져준 호리병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풍겼습니다. 월이는 헝겊 뭉치도 이불 위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가 먹다 남긴 닭백숙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으니 먹고 기운이나 차리세요. 그릇은 깨끗이 비워서 부엌 앞에 내놓고요. 월이는 할 말만 하고 획 나가버렸습니다. 한진사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헝겊 뭉치를 풀어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이 들어있었는데 닭다리가 2개나 온전히 붙어있는 누가 봐도 먹다 남긴 것이 아닌 새 음식이었습니다. 국물도 뽀얗고 인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개가 먹다 남긴 것이라니. 개가 인삼을 먹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한진사는 그제야 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모질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아비를 걱정하여 몰래 약과 보양식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닭다리를 뜯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약을 바르고 나니 화끈거리는 허리 통증도 한결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래, 월이가 아주 독한 년은 아니구나. 시댁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게야. 내 그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구나. 한진사는 딸에 대한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진사는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랑채에서 나오며 한진사를 보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 늙은이 참 부지런하네. 내 평생 저리 마당을 깨끗이 쓰는 사람은 처음 보네. 최 부자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저 한가라는 머슴 말이다.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다. 밥만 먹여주기에는 아까우니 오늘부터 삭슬 좀 쳐주거라. 그래야 더 신이 나서 일하지 않겠느냐. 시아버지의 말에 월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이가 돈이 생기면 술이나 퍼마시고 도망갈지 모르니 살쓴 제가 따로 챙겨두겠습니다. 나중에 목돈이 되면 그때 주지요. 최 부자는 며느리의 알뜰함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는 살림꾼이야. 내가 알아서 하거라. 이 대화를 엿들은 한진사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 나도 품삯을 받는구나. 월이가 모아준다니 나중에 빚 갚는데 보태면 되겠다. 하지만 월이는 그날 저녁 한진사를 불러놓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들으셨죠? 아버님이 삭을 주라 하셨지만 그 돈은 제가 다 압수합니다. 밥값, 잠값, 약값으로 다 제할 테니 10원 한 푼 받을 생각 마세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도망가면 저는 시댁에서 쫓겨납니다. 월이는 아버지를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딸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머슴을 칭찬하여 입지를 굳혀주고 뒤로는 돈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아버지의 삭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돈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딸이 그 돈을 허투루 쓸 아이가 아님을 한진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월이가 뭔가 생각이 있는 게다. 그래, 내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만 하자. 한진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불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한진사에게 새로운 일감을 주었습니다. 농한기라 할 일도 없는데 밥만 축낼 겁니까? 오늘부터 집신을 삼으세요. 하루에 10켤레씩, 아니 20켤레씩 삼으세요.
장에 내다 팔아 반찬값이라도 해야겠습니다. 한진사는 기가 찼습니다. 양반 체면에 집신을 삼으라니요. 하지만 월이가 가져다 준 지푸라기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서툰 솜씨로 집신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엉망이라 월이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만 밤을 새워가며 만들다 보니 솜씨가 점점 늘었습니다. 한진사가 만든 집신은 꼼꼼하고 튼튼하여 장터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장날마다 집신을 한가득 지게에 싣고 장에 나갔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월이의 표정에는 묘한 성취감이 서려 있었지만 한진사 앞에서는 여전히 겨우 밥값이나 했네요 하며 툴툴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진사는 방 안에서 호롱불을 켜고 집신을 삶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릴 정도로 바람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묵직하고 느릿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굴까? 최부자 어른인가? 한진사는 긴장하며 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최부자 댁 안방마님, 즉 월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바구니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한가 영감, 밤늦도록 고생이 많소. 우리 며느리가 너무 독하게 굴어 내가 다 민망하오. 이거라도 먹고 하구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한진사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며느님 덕분에 밥 먹고 사는데 고생이라니요. 한진사가 넙죽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한진사를 빤히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가 영감, 내 아무리 봐도 영감 손이 예사 손이 아니오. 글 줄이나 읽은 사람 같은데 어찌하여 머슴이 되었소? 혹시 우리 며느리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니오? 시어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한진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비밀이 탈로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좁은 행랑채 방 안 촛불 그림자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말실수라도 하면 딸 월이가 그렇게 감추려 했던 비밀이 탈로 나고 자신은 물론 딸까지 곤란해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진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글은커녕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지렁이입니다. 젊어서부터 험한 일만 해서 손이 곱기는커녕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요. 한진사는 짐짓 거친 손을 내밀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오. 워낙 며느리가 영감을 쥐잡듯 잡으니 내 마음이 쓰여서 한 말이오. 밤이 늦었으니 고구마나 들고 쉬시오. 시어머니는 따뜻한 고구마 바구니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10년 감수할 뻔했지요. 그날 밤 한진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다는 것은 언제든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구나 월이가 자신을 머슴 취급하며 긁어모으는 돈의 행방도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월이가 내 품삯 끼며 집신 판 돈을 꼬박꼬박 챙기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는 걸까? 혹시 시댁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는 건 아닐까?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여느 때처럼 싸늘한 얼굴로 나타나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한가, 어제 집신 몇 켤레나 삼았습니까?
10켤레도 못 채웠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월이는 간밤의 위기는 까맣게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진사는 묵묵히 집신 꾸러미를 내밀었고 월이는 그것을 챙겨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터에 다녀온 월이의 손에 웬 커다란 붓과 먹, 종이 뭉치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슴에게 웬 붓이며 종이란 말인가? 월이는 한진사를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밤에는 글을 쓰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써서 책을 만드세요. 한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책이라니? 내가 무슨 재주로 책을 만든단 말이냐? 월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글재주가 좋으시잖아요. 옛날 이야기나 선비들이 읽을 만한 좋은 글귀들을 모아서 필사본을 만드세요. 제가 장터 서책방에 내다 팔겠습니다. 집신 몇 켤레 파는 것보다 책 한 권 파는 게 훨씬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한진사는 기가 찼습니다. 낮에는 머슴살이에, 밤에는 집신 삼기에, 이제는 필사까지 하라니 딸이 자신을 아주 말려죽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애비를 아주 골병들게 하려는구나. 내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안 보인다. 한진사가 버럭 화를 냈지만 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싫으시면 관두세요.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고 싶으시면요. 하지만 빚 갚고 다시 양반으로 살고 싶으시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 글씨가 명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재주를 썩히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월이의 말에 한진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빚 갚고 다시 양반으로. 그것은 한진사가 꿈에서라도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씨를 인정해주는 딸의 말에 잊고 있었던 선비로서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망했지만 글재주 하나는 남부끄럽지 않았지. 내 딸년이 그걸 알아주는구나. 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자 묵향이 코끝을 스치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진사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필이지라 했던가요? 붓끝에서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가 춤을 추듯 종이 위를 수놓았습니다. 월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진사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소여무를 쓰고 마당을 쓰는 머슴 한가로,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붓을 잡는 선비 한진사로 살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머슴이 아닌 양반이 된 것 같아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월이는 틈틈이 기름이며 종이를 대주었고 완성된 필사본을 몰래 챙겨 장터로 나갔습니다. 한진사가 쓴 책은 글씨가 워낙 뛰어나고 내용이 알차다는 소문이 나서 서책방 주인들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월이는 책 판 돈을 꼬박꼬박 모아 항아리에 담아 뒷산 바위 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 책 글씨가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아. 대체 누가 쓴 것인고? 최 부자가 감탄하며 보고 있는 책은 다름 아닌 한진사가 필사한 명심보감이었습니다. 옆에서 차를 따르던 월이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책이 그리 훌륭하십니까? 장터 서책방에서 구했는데 글 쓴 이가 누군지는 모른다 하더군요. 최 부자는 아쉬워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깝도다. 이런 명필을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싶은데 이름 없는 선비라니. 월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의 글씨를 알아보다니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한진사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성이었는데 평소 한진사를 늙은이라고 무시하며 괴롭히던 녀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저 늙은이가 밤마다 뭘 하길래 불을 안 끄나? 혹시 주인 몰래 쌀이라도 빼돌리나? 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는 한진사의 방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늙은 머슴 한가가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유려한 솜씨로 말입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한가 영감이 글을 쓴다고? 까막눈이라더니 순 거짓말쟁이였네. 칠성이는 이 사실을 최 부자에게 고자질하여 점수를 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는 최 부자가 있는 사랑채로 달려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제가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요. 저 새로 들어온 머슴 한가 놈 말입니다. 글쎄 까막눈이라더니 밤마다 붓을 잡고 글을 쓴답니다요. 아주 귀신같이 씁니다요.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 한가가 글을 써? 그게 사실이냐? 칠성이는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어제 마님께서 보시던 그 책 글씨랑 똑같았습니다요. 저놈이 양반 행세를 하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습니다요. 최 부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손이 곱고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역시 사연이 있는 위인이었구나. 최 부자는 당장 한진사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한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칠성이에게 이끌려 사랑채 마당에 꿇어 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이놈 한가, 내가 밤마다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이냐?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다. 한진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들통났구나. 월이가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한진사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칠성이가 봤다 하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신분이 탈로 날 판국이었습니다. 한진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소식을 들은 월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월이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가, 너는 속고만 살았느냐? 저놈이 밤마다 글을 쓴다지 않느냐? 머슴 주제에 글이라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다. 월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감싸다가는 오히려 의심만 살 것이 뻔했습니다. 월이는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 내 놈이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딴짓을 했단 말이냐? 일하라니까 글장난이나 하고 있었어? 월이는 아버지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당장 붓이랑 종이 다 내놔. 월이의 갑작스러운 매질에 한진사는 억울하고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씨, 살려주십시오. 심심해서 낙서 좀 한 것뿐입니다요. 월이의 표독스러운 연기에 최 부자도 칠성이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월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늙은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감히 주인 몰래 딴짓을 하다니 오늘부로 밥도 주지 말고 헛간에 가두겠습니다. 월이는 아버지를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멈추거라. 최 부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칠성아, 가서 붓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한가 내 놈은 내 앞에서 글을 한번 써보아라. 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봐야겠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최 부자 앞에서 글을 쓰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한진사는 월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월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붓과 종이를 대령했습니다. 최 부자는 팔짱을 끼고 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써보아라. 만약 내가 나를 속인 것이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내 정체를 들키더라도 글씨만큼은 제대로 써보이리라. 한진사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필이지로 인내 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참고 또 참는다. 그것은 한진사의 현재 심정이자 딸 월이가 아버지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가르며 묵직한 획을 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 부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과연 한진사의 명필은 최 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부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먹물이 번지듯 긴장감이 감도는 사랑채 마당,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 사랑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일필이지 써내려간 두 글자, 인내. 그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 힘이 넘쳤고 먹물은 종이 위에 깊게 베어들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한진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칠성이는 옆에서 보십시오. 마님, 제가 뭘 했습니까? 하요. 저놈이 글을 쓴다니까요. 하며 방방 뛰었지만 최 부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종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한가. 자네 정말 글을 모르는 무지렁이가 맞는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한진사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옆에 서 있던 월이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 늙은이가 젊어서 서당 머슴을 30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걔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30년을 어깨너머로 봤으니 흉내 정도는 내는 모양입니다. 글 뜻도 모르고 그냥 그림 그리듯 그리는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월이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흉내로 될 글씨가 아니야. 뼈대가 있고 기품이 서려 있어. 내 평생 수많은 명필을 보았지만 이처럼 힘있는 글씨는 처음 보는구나. 최 부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며느리에게 명했습니다. 아가, 당장 이 사람에게 새 옷을 내어주고 사랑채로 드리거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당 쓰는 일이나 쇠죽 끓이는 일은 시키지 마라. 월이는 화들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머슴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니요. 그러면 밥값은 누가 합니까? 월이는 짐짓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부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값은 글값으로 대신하면 된다. 내 손자 녀석 글공부 선생이 마땅치 않았는데 오늘부터 한가가 내 손자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졸지의 머슴에서 손자 도련님의 스승으로 신분이 격상된 한진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칠성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월이는 분한 척 발을 구르며 돌아섰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아버지를 알아보셨군요.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날부터 한진사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냄새나는 행랑채에서 나와 깨끗한 사랑채 겹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밥상에는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최 부자의 손자, 즉 외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는 시간은 한진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여전히 한가라는 머슴이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를 한 선생이라 부르며 대우해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어리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한가, 도련님 글 공부 시간 늦지 않게 하세요. 딴청 피우다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며 쏘아붙이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은 저 며느리는 독하기도 하지 머슴이 선생이 되었으면 대우를 해줄 법도 한데 하며 혀를 찼지만 월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월이는 남몰래 아버지 방을 찾아와 그동안 모은 돈 항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그동안 아버지가 쓴 책 판 돈이랑 집신 판 돈, 그리고 제가 삭바느질해서 모은 돈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옛날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아리 속에는 엽전과 은수저가 그득했습니다. 한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아, 내가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 너를 불효녀라 욕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월이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한진사의 평화로운 나날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사의 글씨가 워낙 뛰어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인근 고을의 선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 최 부자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한진사가 쓴 병풍을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사또가 최 부자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글과 그림의 조예가 깊은 풍류객으로 유명했는데 최 부자의 사랑채에 걸린 병풍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복의 최대감 이 글씨 어디서 많이 본 필체일세. 힘차면서도 우아한 것이 꼭 예전에 나와 함께 시를 짓던 친구의 글씨와 닮았구먼. 최 부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허허, 사또께서도 알아보시는구려. 우리 집 머슴 솜씨라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서당 머슴 30년에 이런 명필이 나왔지 뭡니까?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머슴? 천만의 말씀. 이건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가 아닐세. 필시 뼈대 있는 가문에서 수확한 선비의 글씨야. 내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네. 당장 불러주게. 사또의 명령에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한진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월이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또라면 아버지와 구면일 수도 있는데 만약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월이는 급히 부엌 아궁이의 숯검댕을 손에 묻혀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한진사가 막 사랑채 돛돌에 신발을 벗고 오르려는 찰나 월이가 잠깐만요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꼴이 이게 뭡니까? 사또 나으리를 뵙는데 세수라도 하고 가셔야지요. 월이는 손에 묻은 숯검댕을 아버지 얼굴에 문지르는 척하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절대 들지 마세요. 사또가 알아보면 큰일 납니다. 한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숲투성이가 되었지만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태를 짐작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월이는 짐짓 너스레를 떨며 자, 이제 좀 봐줄 만하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아버지를 방 안으로 떠밀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선 한진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은 수검댕 범벅이고 고개는 숙였으니 누가 봐도 영락없는 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또는 엎드린 한진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이 글씨를 쓴 사람이냐? 한진사는 예. 그렇습니다요 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미심쩍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향은 어디고? 한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그냥 한가라고 부릅니다요. 고향은 저기 산골짜기라 기억도 안 납니다요. 사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이하도다. 목소리도 낯이 익은데. 내 너를 가까이서 좀 봐야겠다. 사또가 한진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월이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또가 한진사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최 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사또. 그 녀석 얼굴이 수투성이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글 쓰는 재주만 있는 미천한 놈이지요.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최 부자가 술잔을 권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사또의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아닐세, 최 대감. 내 이 사람의 눈매를 꼭 확인해야겠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사또는 기어이 한진사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검댕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눈빛, 선비의 기품이 서린 그 눈매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 자네는 설마 안동의 한진사가 아닌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도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고 한진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진사, 자네가 맞지? 아니, 어찌하여 천하의 한진사가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또의 외침에 최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안동 한진사? 그러면 우리 며느리의 친정아비란 말이오?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진사와 문 밖의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 신분을 속였습니다. 한진사의 고백에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또는 한진사의 손을 잡고 통곡했고 최 부자는 배신감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지켜보던 월이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아닌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또 나으리, 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월이는 품속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 항아리를 꺼내 바닥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엽전과 은수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쏟아진 돈무더기에 꽂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불효녀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양반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월이의 절절한 고백이 시작되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한진사라는 자가 여기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왔다. 당장 나오너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한진사를 포박하려 하자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빚쟁이들이 드디어 냄새를 맡고 관아에 고발을 했던 것인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월이가 포졸 앞을 막아서며 표독스럽게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오. 빚을 갚지 못해 피신했을 뿐인데 어찌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오? 여기 그 빚을 갚을 돈이 있소. 월이는 바닥에 쏟아진 엽전과 은수저, 그리고 꼬깃꼬깃한 어음들을 포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월이가 그동안 아버지의 품삯과 책 판 돈, 그리고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까지 팔아모은 거금이었습니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다 무엇이냐? 내가 아비 몰래 챙긴 것이 아니더냐? 월이는 눈물을 훔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리고 아버님. 제가 천하의 불효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아버지를 머슴으로 부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아버지를 손님으로 모셨다면 빚쟁이들이 진작에 들이닥쳐 시댁까지 쑥대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월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버지를 더 혹독하게 구박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저 집 며느리는 친정아비도 몰라보는 독종이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월이의 절절한 고백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진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구박이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악역을 자처했던 딸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되자 한진사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월아,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를 원망만 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한진사가 통곡하자 사또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놀라운 효심이로다. 내 평생 수많은 효자 효부를 보았지만 이토록 지혜롭고 강단 있는 효녀는 처음 보았다. 사또는 포졸들을 물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빚쟁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월이가 모은 돈으로 빚을 청산하게 하고 한진사의 신분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돈을 받자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고 한진사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평화가 찾아오자 최 부자는 며느리 월이를 불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몰라보고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천하에 둘도 없는 효녀로다. 내가 친정아비를 위해 그리 애를 썼는데 시아비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최 부자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 한진사가 잃어버린 옛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넉넉한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또한 한진사의 글씨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했지요. 한진사는 사돈의 배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월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 한진사는 안동의 옛 기와집을 되찾아 금이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거드름 피우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며 겪었던 배고픔과 고단함을 잊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며 베푸는 삶을 살았지요. 또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쓰며 한가 시절의 부지런함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한진사가 쓴 책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의 명필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진사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스승은 바로 내 딸 월이라네. 그 아이가 나를 호되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철없는 양반으로 살다가 굶어 죽었을 게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 지났습니다. 한진사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던 날 월이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비단옷도 보물도 아닌 지프로 엮은 낡은 신발 한 켤레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시는 아버지가 머슴 살던 시절 서툰 솜씨로 처음 삼았던 바로 그 신발이었고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월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명필 한진사라 부르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은 내 집 마당을 쓸던 머슴 한가였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휘두른 매질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으니 너는 나를 다시 낳아준 어머니와도 같다. 부디 이 아비를 그리워 말고 평안하거라. 월이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양반이 된 후에도 그 치욕스러웠을 머슴 시절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이 짊어졌을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배려하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된 월이는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배롱나무 꽃이 붉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월이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굵은 손마디와 땀 냄새, 그리고 따뜻했던 등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꼭 말씀드릴게요. 그때 아버지께 모진 말해서 정말 죄송했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월이의 흰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지나갑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 괜찮다, 내 딸아. 다 안다 하며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붉은 꽃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월이의 치마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전해진 아버지의 따뜻한 답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